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한국은행 집값 급등 우리 책임 아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목요일에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주환 군의 총재가 직접 나와서 이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을 발표를 하고요.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자, 일단 소비자 물가보다 더 관심을 받은 게요, 바로 코로나19 상황 확산에 따른 경제 성장률 전망치 변경이에요. 11월 금통위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으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수출 기업이 잘 되는 부분을 반영을 했었는데, 자,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재확산됐잖아요. 이때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이제 2단계에서 유지될 거라고 감안하고 이제 경제 수정 전망을 낸 건데, 지금 2.5단계를 넘어서 3단계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다시 낮출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내년에 1%, 내후년에도 1.5%로 저물가가 유지가 될 것이다. 지금처럼 막대한 유동성이 풀린 상황에도 물가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날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에서 물가 안정 목표제의 한계에 대해서 집중 언급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한국은행에서는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전년 동기 대비 2%를 목표로 잡고 통화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2%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중에 유동성이 부족해서 원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안 나와, 경제의 선순환이 못 된다. 그래서 완화적 통화 정책,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이게 근거가 됐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저금리를 유지한다고 해도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달성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을 오늘 좀 강하게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인구의 고령화나 대내외 불균형,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만성적인 수요 부족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세계화, 기술 발전으로 고용과 물가 관계가 악화됐대요. 과거에는 저금리를 통해서 아무래도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면요, 기업에서 이것저것 사업 벌리면서 고용을 늘렸고, 그 고용 늘어간 부분이 소비 확대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지금 그 관계가 끊어지다시피 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통화정책으로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졌는데, 자, 이렇게 물가 달성하기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를 지속하다 보니까 불평등 확대와 금융 불균형 누적 등의 부작용만 커지는 상황이더라. 특히 한국은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불안을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미국은 이미 했고 EU도 내년에 발표하는데 우리도 국회에서 논의해서 좀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한 거예요. 자, 저금리의 장기화를 믿는 분들께 좀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저금리의 장기화를 믿는 분들은 저물가 시대가 오래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저금리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한국은행에서도 느끼는 거예요. 야, 이게 통화정책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 왜냐? 세계화를 통해서 공급이 크게 늘어났고 아마존 효과를 통해서 유통과정 축소에 따른 가격 하락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복지 증가에 따라서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가 높게 나타나기 어렵고요. 고령화 사회로 소비가 크게 축소가 됐어요. 자, 이런 요인들로 저물가가 장기화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소비자 물가 목표 2%에 미달했다고 저금리를 지속하면 부작용만 생기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국은행법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저금리 장기화 구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의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 급등은 어떻게 평가냐는 이제 질문이 당연하게 나왔는데요. 자, 이주환 군의 총재는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옛날 같으면 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적 저축 수요도 많고 경제 활동의 본격적 재개를 가로막는 불확실성이 구조적으로 잠재해 있어서 과거와 같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마디로 과거는 부동산 같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소비에도 좀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지금 보건 위기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앞으로 좀 더 간다고 보면 불평등 정도는 더 확대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이 경제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불평등 확대가요, 저금리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주환 군의 총재도 인정을 했습니다. 저금리가 소득 불평등과 자산 상승의 급등을 불렀다는 부분이죠.
자, 최근 전세 시장 급등에 따른 한국은행의 총재도 이번에 의견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금리가 전세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금리 외 다른 요인, 예를 들면 수급 상황이나 정부의 정책 등 여러 가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금리 하나만 놓고 보면 저금리는 금융 비용 감소를 통해 전세 수요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면 전세 가격 상승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엄밀히 보면은 전세 가격은 6월 이후에 상승폭이 확대됐다. 사실상 저금리 기조는 그 이전부터 상당 기간 유지돼 왔다. 저금리가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게 주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일부 영향은 줬지만 근본 책임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얼마 전에 발표된 11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정부는 최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는 금리 하락이 전세 대출을 확대시키고 주거 선호 지역의 세입자 이동 수요를 늘려 전세 가격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는다. 관련 부서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금리와 전세 가격 간의 통계적인 유의미한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기준금리와 수도권의 전세 가격은 오히려 양의 관계, 기준금리를 올려도 전세 가격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고 기준금리를 떨어뜨려도 수도권 전세 가격은 떨어질 수 있더라. 그런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답변을 받았대요. 또한 전세 갱신거래 비율이 상승할수록 초과 수요 비중이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정부의 임대차 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상승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비춰봤을 때 전세 수급의 미스매치, 한마디로 정부의 주장대로 저금리가 전세 가격 불안의 원인이 아니라 임대차 보호법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금통위 의사록에서 나왔습니다. 그 근거로 5년간 전세 가격 변동과 금리 수준을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근거로 한국은행 총재도 전세난의 근본 책임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밝혔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제가 자료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세 급등 책임을 임대차 보호법으로 돌렸습니다. 그 근거가 기준금리를 3월과 5월에 올렸다. 3월에 특히 0.5%나 낮췄는데 이때 전세 가격이 올랐냐 안 올랐냐? 거의 안 올랐다.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이후부터는 전세 가격이 급등하니까 이게 올랐다는 근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에서 일부러 알고 빼먹은지 모르겠지만 이 시기는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유동성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게 5월 말부터 좀 해소 조짐이 나오면서 금융시장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6월부터는 유동성 부족 현상이 일반적으로 좀 많이 완화됐었거든요. 이때부터 전세 시장이 불안해졌던 거죠. 그래서 6월, 7월 뚜렷하게 전세 가격 급등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임대차 3법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던 게 8월부터예요. 물론 이게 영향을 안 줬다는 건 아닌데 근본 원인은요, 저금리 기조에 따른 전세난이 맞습니다. 아까 한국은행 총재는요, 분명히 이것이 사람들이 전세 수요자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여주기 때문에 수요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전세난의 일부 원인은 맞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수요적인 측면만 볼 게 아니에요. 바로 전세 시장에서 공급적인 부분도 크게 문제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시중에 나온 전세 매물 상당수가 장기 보유한 집주인들이 이것을 내놓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받은 전세금으로 그걸 뭐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 예금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전세금 받아서 갭 투자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일부 매물이고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장기 보유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예금 수익을 통해서 이 전세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금 금리가 1%도 안 냈는데 너 같으면 전세 놓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당연히 월세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전세는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금리는 월세 시대를 부른다. 그래서 전세 실종 2015년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됐던 부분이죠. 근데 이런 얘기는 쏙 빼놓고 저금리는 이제 전세난의 원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요, 급등하는 전셋값의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 전셋값 상승의 근본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많이 비유를 드리잖아요. 저금리라는 방화범이 자산시장과 전세시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6.17 부동산 대책과 7.0 부동산 대책, 그리고 전세시장에는 임대차 보호법을 도입을 하면서 이 불을 끄려고 그래요. 근데 한국은행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방화범을 만든 한국은행에서 소방차가 불을 질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국은행에서 공식 보도자료에 보수언론이나 경제신문에서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이번에 임대차 3법 개정 안 됐으면 전세 시장이 안정이 됐을까요? 예금 금리가 0.7%인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이거 받고 그냥 예금 넣었을까요? 아니겠죠. 똑같이 전세는 많이 왔을 거라는 부분이죠. 물론 이게 임대차 3법으로 더 심하게 온 건 맞지만요. 근본 원인은 아니에요. 도대체 기준금리와 전세가 영향이 없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판단한 걸까요? 야, 이거는 10살짜리 어린애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2014년에 서울 전세 가격이 12% 폭등을 하게 됩니다. 왜냐? 2012년에 두 차례 인하하고 2013년에 한 차례 인하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2014년에 두 차례 인하하고 2015년에 두 차례 인하하니까 2015년에 서울 전세가 상승률이 16%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한 차례 인하하게 되죠. 그런데 2017년부터 상승률이 크게 둔화가 돼요. 왜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안정세를 띠게 됩니다. 자, 공급과 더불어서 금리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2016년부터 자료를 집계해가지고 통계를 내봤더니 와, 전세 가격과 기준금리는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전 자료를 빼먹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공급적인 측면에서 올해 서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었냐?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만 건이 넘었습니다. 예전 물량보다 더 많았어요. 올해 입주 물량이 예전보다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안해지고 결국에는 금리적인 부분이 맞는 거예요. 자, 전세 시장 급등했다는 전국 아파트 과열 상황에 책임을 지기 싫었어였을까요? 왜 이런 황당한 주장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전세난에 저금리가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금리 정책 세우나 이런 실망도 좀 많이 앞서는 부분이에요. 전세난에 따른 매매 가격 불안은 현재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한국은행에서 좀 책임감을 갖고 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거 한국은행 총재들이 과연 저금리를 쓸 줄 몰라서 그냥 두었을까요? 자, 사람들이 언론들이 많이 놀리는 동결중수라고 불리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위기가 터졌을 때 중앙은행이 팽창 정책을 쓰면 유동성이 늘어나고 금융 안정이 불안해질 수 있다 하면서 굉장히 금융 안정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전 한국은행 총재였던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금융 안정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외로운 매파란 별명을 붙었어요. 왜냐면은 주택 급등 시기인 2006년에 취임해서 순차적인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응을 했던 부분이죠. 그전 한국은행 총재가 과연 이 저금리의 효과를 몰라서 안 썼을까요? 부작용이 있었으니까 안 썼던 부분인 거죠. 자, 저금리는 전세난의 근본 원인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한국은행, 여러분들 공감이 되시나요? 만약에 제 의견이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